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내는지에 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 전에 교육학은 대부분 그 교육 기초학이라 해서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교육 심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기초학에 따라서 교육 방법학으로 교육 행정, 교육공학, 학습 지도, 교육과정, 교육 통계학, 그리고 초등교육, 특수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교과 교육학으로 국어 교육, 수학 교육, 영어 교육,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교과 교육은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고등학교의 교과별 교육이고, 앞에 있는 교육 기초학하고 교육 방법학은 교육학으로 반드시 선생님이라면 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 그 뒤에 있는 위에 있는 교육 기초하고 교육 방법학입니다. 이걸 배우고 밑에 있는 교과 교육학을 자기 전공에 관한 걸 하면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교육 기초학으로 교육 철학과 교육 사회학과 교육 심리학이 있는데요. 교육 철학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선생님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교육학이 달라져요. 그리고 교육 사회학에서는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 거시적 입장과 미시적 입장에서 나누는데, 이것은 아주 그 학급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미시적으로 학급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 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잘하게 할까는 그래서 가는 건데요. 이 교육 심리학을 보기 전에 옆에 기초 심리학을 보면, 우리가 심리학의 종류에는 사회 심리학, 발달 심리학, 생리 심리학, 성격 심리학, 학습 심리학, 지각 심리학, 인지 심리학인데, 우리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갖다 쓰는 것은 이 발달 심리학과 학습 심리학과 인지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중지능 검사 도구라는 걸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학의 영역이라 있습니다. 학습 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학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우게 할까 하는 것이 학습 심리학입니다. 인지 심리학은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인지 심리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인지 심리학은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 물론 이 인지 심리학이 발달 심리학과 학습 심리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여기 나온 성격 심리학은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루고 감정에 관한 걸 다루는 것이 성격 심리학이고, 이제 사회 심리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리처드 니스백 같은 사람이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섰을 때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 총기 난사에 관한 관점은 그 개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고 우울하냐 어쩌냐 그걸 보고, 동양인이 바라본 총기 난사 사건은 사회 구조가 어떻고, 이게 사회 심리학이죠. 사회 심리학이 최근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콜라를 광고를 할 때 이건 이제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읽힙니다, 제가. 근데 거기는 코카콜라가 그 산 위에 간판을 만들고 말을 타고 코카콜라 광고를 들죠. 말을 타고 코카콜라 광고를 드는 것은 서양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산 위에 간판을 두는 것은 동양 사람들을 두는 것이고, 동양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걸 봅니다. 이 사회 심리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리처드 니스백 말고 홉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사회를 저맥락 사회와 고맥락 사회, 우리 사회는 고맥락 사회죠. 그래서 거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먹어야 돼, 맥락으로. 우리 사회는 고맥락 사회, 서구 사회는 저맥락 사회. 또 어떤 데는 여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 남성주의가 강한 사회.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분화시켰는데요. 이 홉스테드의 사회심리학은 미국에서 전 세계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업 비즈니스 할 때는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반드시 홉스테드 재단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외국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심리학입니다.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뜨고 있죠. 발달심리학은 우리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을 거쳐가고 어렸을 때하고 클 때는 우리 어른의 생각과 더 어리다.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애들을 다 안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은 어린아이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외계인 같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거쳐왔다 하더라도 생각 자체, 사고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는 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정답입니다. 이해가 돼버리면 걔가 이상한 애예요. 부모도 이상하고 아이도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야지 그게 정상인 것이 발달심리학의 포인트입니다. 영유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께서 서로 마주치면서 웃으시면서 제가 성격 심리학입니다. 이 성격 심리학은 말씀드렸지만 프로이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격을 형성을 했고 이것에 관한 것이고요. 오늘은 인지 심리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지 심리학은 요즘 최근 뜨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이 인지 심리학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떴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그 인지 과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사고를 하면 되겠다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컴퓨터고 그 속에서 또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이 AI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패러다임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책하고 이 학습 본능 숲에서 놀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서울시청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당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들었죠.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관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떤 공학이 등장할 때 그 공학 시스템이 곧 사회 시스템이고 그게 사유 시스템이고 그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이 책 그리고 요즘에는 복잡성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오늘 것은 이 책과 바렐라와 에반 톰슨 그리고 로시의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책에서 끄집어서 The Embodied Mind에서 Embodied라는 것은 내가 몸 안에 체화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마인드를 사이키 정신적인 것을 미국에서는 전부 다 soul 영혼, 인텔리전스 다 모든 것을 마인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지란 건 뭐냐? 이게 인지가 이제 우리는 전공 용어로는 카그니티브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아이들을 학습 심리학에서는 이건 교육학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며 인간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실은 아이들의 생각의 구조를 생각의 것을 영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인지에 관한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련돼서 인지이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교육학 기본 교재에 나옵니다. 행동주의 접근, 인지주의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인데요. 과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거의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과거 우리는 이 행동주의 접근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스키너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주의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행동주의 접근에서는 교육학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많이 줘서 자극이 일반화돼야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주의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외우고 막 연습을 하고. 그래서 공부 자체도 용어가 학습이잖아요. 습. 익히는 거죠. 계속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공부 방법입니다. 행동주의 접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면 또 된 줄 알아. 그때 당시 부모님들은. 근데 지금은 수능이라는 제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그래서 안 하면 내 아이가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공부를 안 될 아이를 열심히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구조 자체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인지주의적 접근입니다. 이 인지주의적 접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인지 구조를 정교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인지주의 접근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하냐면, 행동주의 접근에서는 누가 얼마나 자극과 반응에 따라서 일반화를 많이 거치느냐, 누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익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지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옆으로 당겨주세요. 옆으로. 예. 그러지만 인지주의 접근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인지 구조가 정교화되어 있느냐, 누가 얼마나 많이 다시 말하면 누가 머리가 좋냐를 뽑아요. 공부 방법도 인지 구조가 정교화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시험 문제 냅니다. 그게 수능이에요. 지금 예전에 학력고사는 교과서가 5개였어요. 또 5종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능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열심히 인터넷에서 열심히 인강을 듣고 계속 연습을 시키고 온다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수능 자체가 독특하게 새로운 능력을 뽑아냅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던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3등급까지는 맞아요. 근데 남들이 못 푸는 문제 한두 개가 어디에 있냐면 인지주의적 접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 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공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나 문제를 푼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 인지구조가 정교화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문제로 인지구조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는 삐아제인데요. 이 삐아제는 어떻게 말했냐면, 다리가 4개면 개라고 했습니다. 다리가 4개면 개, 고양이도 개, 사자도 개, 다 개였어요. 그런데 다리가 4개니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사자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리가 4개라고 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표현이라는 개념도 알기 시작하고, 이렇게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라이트 카페에 올려놓을 때 개념학습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개념 확장의 굉장히 탁월한 방법입니다. 실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개씩 개념학습을 해요. 하리학교 선배들은 일주일에 매번씩 개념학습을 했었습니다. 코칭북에 쓰고.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개념학습을 칼럼데이에서 칼럼에서 개념을 뽑아갖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개념 뽑기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끊임없이 머릿속에 이번에는 어떤 개념을 확장시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얼마나 확장시키느냐, 아이가 얼마나 많은 개념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개념이 정교화되어 있느냐가 그걸 보는 것이 인지주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등장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과정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산출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기존의 지식을, 예전에 어떻습니까? 행동주의에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면 가르침에 대한 결과로서의 배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지과정은 이제는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거고, 근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맥락들 내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과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순환 적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과학적 맥락에서 인간 경험의 변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능세계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인지과학의 그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맥락에서 인간 경험의 변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사고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유의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 인지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수능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지 풉니다, 인지 구조가 좋아야지 풉니다 라고 말하면 포기도 해볼 수 있지만, 이 맥락을 이걸 보면 어떤 거냐면, 내 인지 구조가, 내 지적 능력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요, 연세가 드신 노후에까지 자기의 인지 구조가 계속 정교화되고 뇌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년기 때만 뇌가 발달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유년기를 넘어서서 나중에 성인기,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인지 구조가 발달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뉴런의 다발이 많으면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 있는 뇌세포의 뉴런 연결 시냅스가 많으면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누가 얼마나 많이, 여기 나왔습니다.
지각 능력의 구성 요소들은 연결 강도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입니다. 학습은 뉴런들 사이에 상호 연결 정도에 의존한다. 이것이 두뇌 상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뉴런들 사이에 상호 연결 정도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예요. 예전에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교과서 가지고 문제만 풀면 그 문제는 할지 모르지만 한계를 깊이 있게 할지 모르지만 연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의미 있게 맥락 속에서 계속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것들이 벗어나야 되는 것을 말을 해요. 여기 아까 바렐라의 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새 이론가 이 바렐라나 움바르토 마뚜라라는 이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교수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서 아예 인공지능의 시스템이 촉발이 돼서 지금의 인공지능이 나온 겁니다. 그 원인은 좀 이따가 결론을 먼저 하고 좀 이따가 제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연구가 되었는지 이건 실은 박사과정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 수준은 여기까지는 와 있잖아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이제 새 이론과 모델은 추상적 기호 소술에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연결되어 거시적 인지 속성을 갖게 될 조직체에서 즉 뉴런과 흡사 단순한 요소들의 합동체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요소들의 협동체에서 출발한다 나옵니다. 이 거시적 속성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지 능력을 구체화시키고 발현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요소들의 협동체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소가 얼마나 많으냐, 요소의 수량에 따라서 출발했는데 이게 아니라 요소들의 협동체에서 요소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을 하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다른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져 있느냐, 얼마나 많은 노드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내 아이가 교과서에서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러죠. 다른 책 보고 있으면 너 뭔 짓거리 하냐? 지금 공부해야지. 그런 마인드는 옛날 마인드예요. 지금은 어떤 마인드냐면 진짜 쓸데없는 거 뻘짓거리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고 근데 그것들은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공부를 하면 한 가지를 죽으러가 열심히 파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한 가지를 죽으라고 파괴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거 알고 났으면 얼른 이것이 다른 거가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알고 났으면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연결될까? 이 연결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저가 어떤 관계일까? 저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야지 예전에 부모님들이 하셨던 듯이 열심히 한 문제를 갖고 문제 풀고 하고 있으면 3등급입니다. 그러면 실제 최고의 능력을 뽑아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걸 뽑아내죠. 인지구조를. 그 인지구조에 관한 것이 이제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서 아이가 팍 성장을 하고 되느냐에 가죠. 그것이죠.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창발입니다. 창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노드들이 이게 연결이 임계점에 이르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고 임계점에 이르면 창발이라 해서 새로운 것이 빵 하고 등장하는 거죠. 이걸 이머전스라고 합니다. 창발이라고 해요. 이 창발 단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나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이 창발 단계를 가려고 하면 몰입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계속 열중하고 몰입하고 연결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팍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이 내 사유의 체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게 몰입되고 아주 미친 듯이 몰입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기서 더 새로운 것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 사유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현정 박사님이 지금 책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리학교 계류에 관한 책을 써요. 근데 여태
쓰려고 해도 안 써지더래요. 계속하면서. 근데 지금 작정을 하고 쓰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글을 잘 쓴 줄 몰랐대요. 아니,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임계점이죠. 그동안에 고민하고 묵히고 막 그래서 지난 2개월 전에 제가 왈라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묵히고 지어짜고 어느 순간 갑자기 빡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계점이죠. 그게 최고의 극치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넘어서는 힘을 아이들이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게 도와주려면 그런 임계치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많이 줘야 돼요. 열심히 놀고 있을 때 놀다가 그 다음날 아이들 보통 요즘에 놀이중심 교육이라 가지고 유치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예상한 것은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대학 부속유치원 원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속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제발 좀 교실 좀 청소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게 불안한가 봐요. 청소하지 말라고 원장이 말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오후에 가면 깨끗이 청소돼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냥 자기들이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 말았잖아요. 아니거든요. 어제 와서 어지럽히고 놀았던 것을 그 다음날 다시 놀아야 돼요. 집에 가버리면 깨끗이 치워지면 놀이가 다시 시작돼요. 임계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죠.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4학년, 5학년 수학을 했는데요. 4학년, 5학년 상담을 했는데 수학도 그래요. 애들 수학 문제 풀어보면 뒤로 자빠집니다.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열심히 풀어요. 그래서 7번 모르겠어요. 체크합니다. 8번, 9번, 10번 풀다가 10번, 11번 몰라요. 체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답안지를 봅니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의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한 문제를 호주머니 넣고 일주일 내내 풉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내일 생각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생각하고 또 집어넣었는데 2, 3일 놀았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뇌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뇌는 다른 것 갖고 계속 연결을 시키는 중이에요. 그 지금 한 말도 좀 이따 나옵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엊그제까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임계점이 도달한 거죠. 그러면 그 애가 그 문제를 풀죠. 그 문제를 풀면 그 아이는 그 전까지 이 정도의 사유체계였기 때문에 사유체계에서는 못 풀다가 그 다음에 뻥 나와서 풀었을 때는 자기의 사유체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장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베립니다. 부모님들이 베립니다가 전라도 사투리죠. 망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단순하게 연산을 풀게 하고 그리고 해설서를 바라보게 하고 문제만 그날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문제를 풀어도 내가 고민하고 내가 미친 듯이 해야지 수학이 또 재밌어지고 수학을 풉니다. 제 아들 수학을 되게 잘합니다.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옆에서 보여줘요. 아들뿐만 아니라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성경책에도 그 말 나오더라고요. 막 홍해를 갈라주고 막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해줘도 안 믿어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봐줘도 안 믿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면서 했다고 해줘도 안 믿어요. 누구를 믿냐면 옆집 아줌마를 믿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 연산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 연산하면 하지만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올인해버리면 우리 뇌는 그쪽에 치중을 해버리면 다른 쪽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실은 숲에 가서나 어떠거나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해보면 이미 배워볼 애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답득득 말해요. 27 곱하기 98 하라고 하면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8이면 100 잡고 27은 30 잡아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빼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요. 그 어림셈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림셈이라는 것이 수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것이 1995년이에요. 수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것이 어림셈이거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문제 풀어가는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식이 생기냐면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수학 문제집도 그 한 권 속에서 40문제, 50문제만 빼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풀겠다, 못 풀겠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못 푸는 아이들,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먼저 뭐냐면 1번부터 차근차근 다 풉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못 푸는 문제도 잘 몰라요. 일단 풀어봐야 돼. 손이 가야 돼.
그래서 그분들의 제일 공통점은 뭐냐면 수학은 손으로 푸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손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풀다가 보면 어쩌냐면 막히면 내가 못 푸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가 어디 부분에 막힐 것인지조차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망치냐면 누구요? 옆 사람 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망칩니다. 자, 특별히 모든 값들을 끌어모아 계산하는 이제 과거에는요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인지필상이 돼가지고 x1, x2, x3, x 이게 뉴런입니다. x1, x2, x3, x만 5,000 이것이 올라가면 and, or, if then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조금 이거 이해한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데 옛날 포틀란이나 베이직 아세요 혹시 베이직? 포틀란? 네, 고개 끄덕이면 아버님 안 되시죠 우리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도 아시죠? 아 모릅니까? 예, 포틀란 같은 거 있었어요. 베이직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렇게 순서 준호 어머니 아시네. 순서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and냐, or냐, if then not 다시 내려가고 이 순서도예요. 일괄되게 하나로 맺어진 순서도 있어요. 이 순서들하고 나서 마지막에 인지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드러나요.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이 패러다임에서는 중앙 CPU가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 중앙 CPU가 중앙 컴퓨터가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이 컬큘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런데 인공지능에서는 그 중간 단계가 사라져요. 그리고 X1, X2, X3, X4, X만 5천이 서로가 연결을 시켜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 서로가 노드를 만들어냅니다. 중앙에 and, or, if not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 나오고 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죠. 이 앞에 이걸로서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한계가 하나의 뉴런이 약 5,000개의 시냅스, 5,000개 이상의 시냅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연결이 어떻게 정교화되냐에 따라서 이제는 지능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거냐면 인지구조가 복잡하다는 개념이 그 복잡이 얼마나 많은 알의 덩어리를 갖고 있느냐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패러다임에서는 얼마나 많이 연결을 갖고 있느냐죠.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이 때 연습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측면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요렇게 보나 똑같은 동일한 물체라는 거, 이것이 애들이 인공지능이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앙 CPU, AND,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됐던 거예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서 될 수 있어. 그걸 이 연결론이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 세계는 인공지능 개발에 획기적인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사고 과정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사고 과정이.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 페이퍼는 하나 들었지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거대한 연합체의 구성요로서 뉴런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분명해졌다. 뉴런으로 구성된 연합체에서 협동적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출몰하고 맥락 우존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증가시켜 변화시켰다. 이제 계속 포인트가 뭐냐면 협동적 상호작용, 맥락 우존적인 거 이게 계속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청각을 위한 뉴런 체계가 따로 있고 시각을 위한 뉴런 체계가 따로 있어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그 결과들을 총괄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서 소리내는 물질이 어느 위치에 있고 물체가 시각적으로 위치를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 CPU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여기에 어디에 있어, 내 눈은 어디로 가야지, 머리에서 두뇌에서 CPU 장치가 연결돼서 그것을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각을 위한 뉴런이 작동하는데 이미 청각을 위한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협동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러한 동일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협동하는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맥락의 우준화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유기체가 자극을 받을 때 취하는 자세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게 되게 포인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지금 미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끼리 연결을 어떻게 시키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함께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그냥 CPU가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어 있는 컴퓨터가 엄청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협동하는 상호작용의 작용이 그만큼 이제 인지구조를 어떻게 옆에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고 주변의 물건들을 어떻게 쓰고 주변의 정보를 어떻게 접촉하고 주변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능력이란 거죠. 예전에는 내가 그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가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건축을 하시면 핀터레스트에서 얼마나 많이 자료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얼마나 재구성할 수 있느냐가 능력이 되듯이 협동하는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노드를 많이 만들어낸 능력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맥락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맥락적 사고,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공부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기르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어떤 방법을 하냐면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뭔가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겁니다. 뭔가를 저질러보고 이럴 때 어떤 장애 요소가 등장할 것인지 이럴 때 어떤 상황에 대비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이제는 인지구조를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지구조를 확장시켜 놓으면 아니요 아까처럼 그냥 열심히 인지구조를 확장하고 인지구조 연결보다는 확장을 중시하고 행동주의처럼 많이 외워가지고 설사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못 따라가요. 지금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능하신 네이버가 다 갖고 있는데요. 구글이 다 갖고 있는데요. 그건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연결을 잘 시키는 능력들을 갖고 대학을 가는 애들은 그 다음 대학 가서도 치고 나가고 대학 가서도 다른 사람으로 살겠죠.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국가의 교육학하는 교수님들이 다 바보겠습니까? 수능에서는 뭘 내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뽑아내요. 그래서 수학에서 킬러 문제를 봐보세요. 킬러 문제 뭐냐면 문제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능력을 먼저 길러준 것이 중요한데 지금 당장에 더하기 빼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가 망쳐지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제 말이 될 것 같아서 맨날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쁘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래요. 하버드 대학교. 그래서 협동적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출몰하는 하고 맥락 의존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증가시키고 변화시킨다. 뭐가요? 협동적 상호작용이 맥락 의존적으로 바뀌게 해요. 맥락이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뭔가를 기억하거나 할 때 맥락과 같이 기억을 해요. 협동적 상호작용은 맥락 의존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읽어내야 돼요. 혼자 할 때는 상황을 안 읽어도 돼요. 같이 할 때는 상황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이제는 제일 중요하죠. 여러 요소들이 연결되어 상호 협력 또는 상호 충돌 및 상호 배제와 같은 상호작용들을 복잡하게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조직을 이루고 그에 최종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상태를 이루는 값을 출력해 낼 때 이를 창발적인 속성을 지닌 체계라고 합니다. 창발은요 아까 말한 대로 X1, X2, X3, X4, X1000 나왔는데 뜬금없이 XP가 나와버려요. 전혀 다른 것이 배우지도 않은 나와버립니다.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욕을 안 해요. 옆에 애들도 욕 안 해요. 아이들이 창발적으로 욕을 만들어냅니다. 너 욕 어디서 배웠냐 물어봐요. 근데 보면 학교에서도 안 쓰거든요. 부모님도 쓰실 분들 아니에요. 욕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어디서 배웠겠지 그럽니다. 아닌 경우에 우리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모르는 선생님들은 부모가 욕 많이 한가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또 부모님은 학교에서 욕한 것보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고 새로운 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 다 가르치고 그 말만 애들이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갑자기 새로운 언어를 쓰고 새로운 영어를 합니다. 이게 창발이에요. 인지구조가 확 터지는 거죠. 이 창발적인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 창발에 관한 경험을 한 아이들만이 나중에 됩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뭔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아이디어 팍 떠오릅니다.
아, 이거 했었어야지. 기억 안 되시면. 연애할 때 갑자기 들어왔는데 밤 11시에 아, 내가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아,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떠오른 적 있죠? 아, 그것도 없으면 어쩔거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디에 연결하고 협력하고, 여기 상호 충돌이 없는 게 되게 무서워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안 된 것은 제거하고, 이 과정이 복잡하게 인간 사회처럼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책 하나 가지고는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삶 속에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뭔가 세우고, 하리학교는 실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를 초등학교 때 구구단도 못하고 공부도 한다니까 진짜 공부도 한 줄 알아요. 우리 학교 공부도 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면 아무나 못 다니는 것 같아요. 부모도 독하지 않으면 못 다니고요. 애들도 독하지 않으면 못 다닙니다. 5학년, 6학년 되면 얼마나 제가 밀어붙입니까? 막판까지 백척간두 일진봅니다.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절벽에서 밀어버려요. 마지막에 임계점이 있어야지만이 폭발하듯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아내요,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힘들죠. 애 아침마다 보내야죠. 저녁에 갑자기 8시, 9시, 10시에 데려와야죠. 이 화순까지. 수원 쪽에서 데리러 와야 되죠.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서 못 버티고 나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제들이 한두 개입니까? 숙제가 한두 개입니까? 저희들 프로젝트인데 선생님이 조이면 그나마 참아요. 저희들끼리 너 왜 안 해왔어? 네가 안 오면 두부가 안 만들어지잖아. 저희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요. 애들이 못 버텨요. 세지보다 못 버팁니다. 여기는 센 애들만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 이현정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영재학교 같다고. 못 버티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기조를 절대 중간에 놓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원리를 알아서 그래요. 그냥 애들 많이 데려다가 그냥 이게 숫자 많이 북적북적 해가지고 사바사바 하려면 항상 애들도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대부분 안 갈 때 애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못 다녀서 안 오지 못 다닙니다. 여기를 함부로 못 다니죠. 이게 왜냐면 이 이론 때문에 그래요. 창발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는 어떤 창발의 지점을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이 자기가 변화돼요. 그 임계점을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줘야 되고 애들이 부모가 줘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가 닥쳐야 돼요. 오죽했으면 연애라도 하라고 합니다. 연애도 엄청나게 창발을 해내죠. 연애하면 다 시인 됩니다. 다 편지도 잘 쓰고. 근데 연애라도 하면 그 몰입되잖아요. 그 경험이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몰입이라고 애들이 했던 경험은 뭐냐면 게임. 그건 몰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니까요. 그 애가 게임이 하는 대로 끌려가니까요. 텔레비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옆에 잘 보세요. 넷플릭스 볼 때 자기 없어요. 입이 좀 벌어집니다.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걸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 볼 때 입이 안 벌어지려면 거기 있는 배우 성형수술했니 어쩌니 그러면서 뒷담화라도 까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자기조직하느냐? 이제 보면, 이거 창발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노드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을 받아들이고 출력을 함으로써 각 노드들의 작용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값이 산출되고 그럼으로써 통일된 전체 상태가 최종적으로 출력된다. 이렇게 부분들의 값과 작용들로부터 넘어선 종합적인 통일된 상태가 출현하는 걸 창발을 한다. 이 창발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전체가 부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의 합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구성요소 요소가 개별적으로 갖지 못한 특성이나 행동이 구성요소를 함께 모아놓은 전체 구조에서 자발적으로 출몰하는 현상이 바로 창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모아놓은 것에서 전체를 모아놓으면 출몰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조일 조국과 신우재를 보면 유리하고 구기는 뭘 갖고 오냐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노드를 갖고 와요. 그 망을. 신우재는 자기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노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노드와 노드가 그날 만나는 거죠.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횡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 아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와이프를 만나면 그 와이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와이프의 부모와 그 와이프를 사랑했던 사람과 와이프의 지인과 혼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접속을 맺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성 요소.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노드를 연결시켜준 것에 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책 보라고 합니다. 근데 책은 어떻습니까? 그 책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책 노드밖에 안 들어와요. 하지만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각했어요. 우리 조국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태어났을 때 이만했대요. 그러면서 뭐 태어나서 이만했는데 우리가 어쨌다면서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주가 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은 노드를 만듭니다. 책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보는 목적, 밖에 나가서 어떤 낯선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대하는 의미가 뭐냐면 노드를 연결시킨다고 대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당 설명을 해보거나 주변에 나와 있는 꽃이 피고 있을 때 꽃을 이야기하거나 지금 벚꽃 같은 경우도 이파리 없이 하얗게 핀 꽃은 벚꽃이고 이파리하고 같이 피는 꽃은 삼벚꽃이에요. 벚꽃을 이야기를 뜯어본다든지 계속해서 그런 노드들이 많이 갖고 있을 때 나중에 새로운 노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건 공부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 노드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음 노드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과서는 그 노드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죽으라고 하죠. 단지 개별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개체가 소유하지 않는 세력과 예측하지 못한 구조나 유형 그리고 속성 또는 과정들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내가 보니까 왠지 몇 그릇 써였다 했더니 이거 제 글이었네요. 아까 외국인에서 쓴 거 갖다 놨을 때는 제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잘. 개별 요소의 집합이 이 책에 나온 겁니다. 개별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개체가 소유하지 않는 새롭고 예측하지 못한 구조나 유형 그리고 속성 또는 과정들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발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 관리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뭐의 결과냐면요. 자기조직화의 결과예요. 그러면 자기조직화가 뭘까요? 창발은 갑자기 뻥 터지는 것은 자기조직화의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자기조직화를 하려고 하면 몰입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조직화 보겠습니다. 실은 자기조직화를 저 같은 경우는 개체 한 명이 찾은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조직화를 정대현은 개체에 찾은 게 아니라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찾았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조직화는 완전 독립적이지도 않고 의존적이지도 않는 준독립적인 것으로 인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행위자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끌고 가는 리더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각각의 개별 구성자들은 다른 구성자들과 전체로서 함께 적용한다. 예, 문맥이 너무 긴 비문이네. 애들이 갖고 왔으면 제가 혼났을 것 같아요. 자, 준독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여기는 지네들이 혼자 노는 것 같지만 혼자 노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다고 해서 의존적이지 않는데 또 의존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준독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있을 때 이때 아까 말한 우제나 유리고기 구기유리처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 예측 가능 안 돼요. 우리 학교 어떻습니까? 1교시 타면 2교시, 2교시 타면 3교시, 그 다음 책 넘겨보면 뭐가 배울 것인지. 이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끌고 가는 리더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각각의 개별 구성자들은 서로 다른 구성들과 전체로서의 환경에 적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조직화 과정은 상호 인과성으로 인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전제다 나오죠. 연결은 무조건 상호작용이 전제죠. 배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알아갈 때 나와 타자가 어떻게 연결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조직화 과정은 개체의 돌연변이가 환경에 선택되는 개체의 돌연변이가 환경에 의해 선택된다는 적자생존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개체가 전체를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찰스 다윈의 그 이론은 적자생존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우수한 돌연변이, 창발된 돌연변이가 돌연변이가 우수하면 낮은 돌연변이를 적자생존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찰스 다윈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게 아니고 개체가 전체를 성장시키고 전체가 개체를 성장시키는 상호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아이들을 그래서 하리학교에서 평가는 무리를 보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식을 보면
개체 하나하나가 전체를 성장시켜요. 그 하나가. 그리고 그 전체가 다시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4학년이 제일 심각하지만 제일 잘 될 학년 중에 하나예요. 그 학년이 이상하게 제가 보면 잘 될, 이게 운명론이지만 다른 학년도 잘한다면 운명론이지만 잘 될 학년은 그 무리가 잘 돼요. 무리들이 다 북적북적합니다. 못될 학년들은 무리가 안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개체가 전체를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있으면 이 무리가, 우리 무리가 못하면 누군가 희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 안 해요.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차피 될 텐데. 죄송합니다. 개체가 전체를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한 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 안 해버려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하겠죠. 근데 잘된 팀을 보면 한 명이 나서서 합니다. 그럼 걔가 해요. 전체가 또 성장해요. 그럼 전체가 또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이 상호 성장이 관심 가진 것이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벗어난 개념이에요. 지속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는 종들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가 성장시키면 되거든. 내가 전체를 성장시키고 내가 끌고 가면 그것이 나를 또 끌고 가요. 실은 대학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제자를 키우고 아니면 내가 후배 교수를 키웠어요. 어느 정도 후배 교수 키워가지고 공부를 내가 가르쳐주고 막 했어요.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걔가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걔가 나를 또 끌어줘요. 그런 경험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어야 되고, 후배가 당연히 나를 넘어서는 것은, 제자가 나를 넘어서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가 나를 도와서 또 끌고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적자 생존이에요. 얘가 잘 되면 나는 안 되는 거야. 얘를 밟아야 돼.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란 거죠.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그냥 남 찍어줘요. 공짜야. 예전엔 패러다임 갖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패러다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밟아야 돼요. 적자 생존이에요. 찰스 타임. 옛날 패러다임이죠. 누구를 내가 왜 키워요? 내가 커야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짜로 줘야 돼요. 내가 공짜로 알려줘야 되고, 그냥 아무런 혜택 없이 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커요. 옆에 사람들 같은 유튜버예요. 근데 저기 가서 너와 나가 찍어줄게, 찍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내가 커요. 그런 거 있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의존하는 종들이 함께 성장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었어요. 이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이게 인공지능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계속 정보를 업로드시키고 로드시키고 다른 사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손해일 것 같잖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내가 피해본다 생각했어요. 남을 도와주고 내 옆에가 잘 되면 나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인공지능 패러다임에서는 내 옆에가 잘 돼야 돼요. 내 옆에가 잘 되면 나는 그 노드 속에서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쉐어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보를 쉐어하는 순간 내 정보는 더 정교화돼요. 아시죠?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네트워크의 패러다임. 이게 완벽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인성까지.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인공지능 패러다임에 앞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페이스북 처음에 어땠어요? 전부 다 공짜였죠. 다 남들 위해서 했죠. 마크 주커버거 어떻습니까? 세계적이잖아요. 옛날 패러다임으로 이해가 됩니까? 서로 연락을 하는데 자기가 만들어갖고 올려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하면 더 좋겠다 하고 만들어줘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그게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가 뭔 이익이냐. 결국에 뭐가 됐어요? 걔가 제일 이익이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패러다임, 삶에 관한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인공지능 패러다임이에요. 시스템 내에서 한 요소가 다른 요소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 순환고리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조직화 과정은 요소가 아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많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아이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연결론입니다. 이제 새 이론과 모델은 이제 했고요. 상호 연결 정도에 의존하는, 그래서 상호 연결 그 연결 정도가 얼마나 정교하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이들 공부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너 공부하지, 너 책 봐야지, 문제집 풀어야지가 아니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부터 조그만 것까지 계속 나누는 것들이 모두가 다 그 아이에게는 노드인 거죠. 연결하는 길이 되는 거죠. 이 말들은 뉴런들이 결합된 상태를 말한다.
뉴런의 개수보다, 과거에는 이랬어요. 뇌의 질량, 이것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했어요. 뉴런의 개수를 중요시하겠어요. 그러나 뉴런끼리 연결된 방식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노년에도 연세가 많이 드셔도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연결하고 얼마나 많이 사색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뇌는 계속 끊임없이 발달하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갔는데 그 다음부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안정된 직장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고등학교 때 같이 놀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제가 대학에서 1학년들 지도교수였을 때 가서 애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같이 이야기하고 놀았대요. 그런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니까 말이 안 통한대요. 왜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 이유가 있죠. 걔가 똑똑해졌거나 내가 안 똑똑해졌거나. 어떤 거예요? 노드가 달라진 거죠. 연결망이 누가 많이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책을 보거나 연결망 갖거나 뭔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노드가 흐트러지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노드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날 때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부정적이고 화를 내고 맨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나에게 부정적이고 화를 내고 이상한 노드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나의 노드예요. 나의 노드. 그러나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뭔가 창조적이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나의 노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설명했는데 뭐가 있냐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준다 해가지고 공감적 경청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공감과 엠파시와 심파시에 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교 부속유치원 원장으로 딱 부임을 하니까 그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은 장애아 전담으로 대학 부속유치원에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놀이치료실이 있는데 놀잇감이 몇천 개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부모님 어린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전에 그걸 오픈을 했는가 봐요. 그걸 보고 그 장난감을 갖고 있으니까 총신부속 유치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강남에서 어디에도 그런 센터가 생기고 그렇게 했대요. 저 원장 되자마자 전부 다 그걸 사용도 못 하겠습니다. 다 박스 넣어버리고.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애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상상을 할 줄 몰라요. 아픈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물이 있어야지 놀 수 있어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는 이걸 가지고 퓨 로켓이라고 상상도 하고 이걸 가지고 비행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물에 내가 그 대상물에 뭔가를 갖다가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멀쩡한 아이를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장애아로 만들어버려요. 상상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상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애아가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더 재밌거든요. 그렇게 노는 애들은 나중에 혼자 못 놀아요.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공감하면 카타르시스 느끼고 같이 울어주잖아요. 아픈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요. 아픈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되면 아이가 부모님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어땠어? 막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래, 니 힘들었겠구나, 어쨌구나. 그러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 만들어내가지고 거짓말까지 해요, 이제. 심지어는요, 지금 엄마 보라고 일기장에다 써놓고 몰래 훔쳐놔요. 엄마가 읽을 줄 다 알면서. 이야기를 위한 얘기하고, 일기장도 그렇게 난 보이는 일기장 쓰고, 자기 표현한 방식이에요. 들어주고, 이야기를 딱 들어주잖아요? 그럼 좋아가지고, 부모가 그걸 들어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안에 있는 부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 이야기 하지 말고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아이들이 공부한 걸 같이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더 풍족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 만들어낸 적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위해서 이야기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그 뜻은 아니었는데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것은 아픈 아이들 그거 카타르시스 느껴서 같이 울고 감정 해소하고 심리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그걸 쓰려고 해요. 아무 때나. 그냥 애가 말하기 싫으면 듣지도 말고 저는 애가 그런 이야기 우리는 이야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안 들어요. 그리고 지가 그럴 때 진짜로 해야 될 때는 이야기 못해요. 이제 진짜로 지가 부모님한테 힘들거나 그거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거 뭐가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어디서 주워 듣긴 들었어요. 공감해야 된다. 애들이 해야 된다. 공감도 정도껏 해야죠. 그냥 너 일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공감 잘해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도 말하고. 아니 얘가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기어이 가서 끄집어내서 들으려고 해요. 기어이 끄집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시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어디 나왔고 조국이 어디 나왔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고 여기는 이런단다. 우리 집에 회사에 저는 그런 이야기가 더 재밌잖아요. 그러면 무한히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 이야기 하겠어요? 두 가지죠. 내가 학교 가서 이랬는데 힘들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버렸다. 그럼 걔 왜 그런다냐? 걔 엄마도 그러더라. 그러다가 해요.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해요. 이야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가 다 끝나요. 아무런 공감 가지 못해요. 그것도 똑같잖아요.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들 가면 정말 건강하게 밤새 동안 삶에 관한 이야기가 철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친구들 가면 매번 전화기가 먹었는 데까지 여자 얘기 하는 애 갔어요.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요. 이제 전화는 맨날 여자 얘기해. 맨날 여자 얘기. 걔 머릿속에는 노드가 그걸로 차 있는 거예요. 노드가. 아예. 화를 한번 내면요. 계속 화가 나져요. 노드가. 제가 예전에 다문화 가정에 코칭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하고 부인이 싸워요. 남편하고 부인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서 부인을 이제 남편을 잘 코칭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갖다 끄집어냈어요. 자기 삶의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해결하게 막 했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부인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계속. 그냥 이미 부인은 노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얻어터지는 노드가 생겨가지고 안 터지니까 자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각하죠. 그냥 푸는 총은 있어요. 한 번 걸어갈 때는 다시 풀이 일어나지만 매일 걸어가잖아요. 그럼 그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노드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노드도 마찬가지고, 삶에 관한 감정에 관한 노드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마찬가지냐면 지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드의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말해야 된다 했었어요. 뉴런이. 지금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도널드 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헵학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전형적인 자율학습으로 이것의 변형들은 장기 강화의 초기 모델이 된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이거죠, 이거. 자율학습이죠. 어느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공부는 지가 된다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자기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인공지능은 누군가가 입력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가르쳐가지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결국에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해야 되냐면 자기학습이 가능한 거, 뭔가를 보고 그걸 낯설게 보고, 뭔가를 보고 그것을 갖다가 찾아보고, 뭔가를 보고 그것을 언어화시키고, 뭔가를 보고 인지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책 읽어라, 선생님이 문제 풀어라, 선생님이 뭐 해라 해가지고 인풋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인풋을 많이 집어넣어봐야 그게 한계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어떻게 하냐면 그 인풋을 사정없이 집어넣기 위해서 3시간 재우고 4시간 재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인풋은 뭐하고도 안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의 숨 쉴 때나 밥 먹을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인풋을 만들어내는 거. 그 방식이 뭐냐면 질문하기예요. 뭔가를 낯설게 보는 겁니다. 걷는 거 하나 갖고 지금 제가 7번 썼잖아요. 글을. 걷는 거 하나 갖고도 의미화시키고 뭔가를 갖다가 의식화시키는 능력이 이게 자기 학습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뉴런의 네트워크의 신경적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낯설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을 낯설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낯설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낯설었던 것들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알고 있던 것을 통해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말했던 대로 네트워크에 노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공부 많이 하면 공부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잘한 것은 2등급, 3등급이에요. 3등급이죠. 2등급도 못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학습이 얼마나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학습이. 근데 자기학습에서 우리나라는 자기주도 학습 그래가지고 뭐 나오냐면 시간관리를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자기 혼자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관리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것들을 의미화하고 낯설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뭐지? 하고 의미화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기학습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건 되죠. 신경망 구조의 특성상 이 세계에 참여하는 모든 유전들이 상호 충족 상태에 도달하면 그겁니다. 이 상호 충족 상태가 뭐냐면 아까 말한 임계점입니다. 그 몰입의 단계. 그러니까 연결이 하나가 아니라 상호 충족 상태에 도달해야 돼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전체적인 상호 협력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 할 때 몰입하는 단계까지 끝까지 밀어붙일 때, 끝까지 내 사유를 갖다 깊이 들어갈 때 뭐가 생기냐면 상호 협력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저 살 빠졌지 않습니까? 네, 한 5kg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5kg가 빠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상하게 될 만하면 더 먹혀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자들도 뭔가 애가 넘어갈 만하면 꼭 마지막에 티격태격해요. 근데 제가 지금이 그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될 만하니까 막 땡겨요. 지금 단 것이. 아까도 가다가 막 사과 원래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막 그것도 지금 2개 집어먹고 지금.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느낀 게 내가 이제 드디어 빠지는가 보다. 될 만한가 보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될 만할 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될 만할 때 임계점에 도달할 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상호 충족 상태입니다. 이 상호 충족 상태 들었을 때 뭐냐면 상호 협력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단순한 요소에 국한되는 규칙에서 전체 협력으로 변하는 사이버틱스가 유행하던 시절 자주 언급되었던 자기 조직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기 조직화. 상반에서 자기가 계속 조직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바렐라 책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창발적으로는 총체적 속성 연결막 동료와 비선형 연결막 복잡체계 심지어는 상호 공조체계라고 시너제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연합체는 협동적 상호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은 뭐냐면 맥락우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 간다 말했죠. 그래서 꼭 아이들은 뭐 하거나 할 때 상호협동적인 것에서는 맥락우정적인 거. 그래서 상황을 보게 하고 이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과거 고전적 반사 이론에서는 고전적 반사 이론은 가서 학습 이론입니다. 거기서는 수직적 선형적 방식의 자극과 반응의 단계적이게 근데 지금은 횡단적 원한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극은 요소적인 속성들에 의하기보다는 그 공간적인 배분, 그 강도의 리듬 혹은 그 자체의 진행의 리듬에 의하여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게 제 책이 아니고 이제 그 바렐라 책인데 물리적인 세계에서 유기체가 감화할 수 있는 자극을 선택하는 것은 유기체 자신이다. 이게 이제 되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실은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애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이 바렐라도 이걸 언급을 합니다. 내가 자극이 있고 환경이 있을 때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란 거죠. 뭐가 반응하냐면 자극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극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선택하는 건 내 자신이란 거예요.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도 그걸 선택하는 것은 유기체 자신이란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이거 쉬운 말입니다.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는데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기체의 본성에 따라 유기체의 신경 준추의 역치에 따라 그리고 유기체의 기관의 운동에 따라 그 같은 자극이 선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극이 선택되는 방식은 결국에 자기 의지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주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자극으로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극으로 자기가 안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이가 뭘 잘못했다. 아이가 뭐가 문제다. 하면 환경을 바꿔줘야지. 아니요. 환경 바꿔줘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뭐가 하냐면 누가 하는 거냐면 유기체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 자극을. 유기체가 환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건 환경을 바꿔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그 아이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은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리학교 정말 좋습니다. 그럼 왔어요. 여기 오면 될 것 같아.
여기만 놔두면 됩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여기 와서도 지가 해야 돼, 지가. 유기체 자체가 자기가 그 환경을, 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극에 감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버드대 교수가 했다니까요. 자, 저는 상호 객관주의적 인지 과정을 주장합니다. 지각 활동하는 주체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는 인식 과정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을 다시 객관화해 살펴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아가 있느냐, 아까 자아가 있느냐, 주체가 있느냐가 뭐냐면 컴퓨터로 보면 그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도대체 자아가 있어? 도대체 주체가 있어? 주체가 아까 CPU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눈치채신 분들은 제가 숲에 갔을 때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뭐가 나냐면 숲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숲을 보는 것 같지만 숲이 나를 보여주고, 내가 숲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숲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것을 깨달아는 것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상호 객관주의입니다. 지각 활동하는 주체인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는 인식작용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을 다시 객관화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왜냐면 또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과 암 등 모두 일정한 틀에 얽매이는 까닭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그 틀을 완전히 버린 채 이 세상을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근다고 해서 안 볼 것이냐, 인식하는 것을 또 인식하고 내가 또 인식하네, 안 볼 것이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계인 틀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틀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틀을 들여다보면서 그 틀을 끊임없이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저걸 저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어떻게 저걸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틀을 인식하고 그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라 할 때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노드와 노드 연결할 때 내가 그냥 걷는 것만 갖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나를 한 발짝 물러서서 걷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고 있는 나를 보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숲에서 이끼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이끼가 나하고 어떤 생각인지를 바라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 틀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그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책에 써져 있는 상호 객관주의의 모형입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의식의 노드를 정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